자, 첫 번째 주제는요. 정치권 소식부터 다뤄봐야겠는데요. 어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대표가 뽑혔습니다. 그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위기감이 있다. 총선 앞두고 변화 선택한 여당. 이렇게 됐어요. 어제 상황을 해석을 한 겁니다. 민주당 새 원내대표의 이인영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어제요. 1차 투표를 거쳐 결선 투표까지 갔는데 76표 그리고 2위를 차지한 김태년 의원은 49표. 표차가 꽤 났습니다. 친문 지도부 견제 심리가 작용한 것 아니냐. 당청 관계 변화 예고된다. 그리고요. 한국당 복귀와 추경안 처리 등 국회 정상화가 발등에 불이다. 당장 눈앞에 과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자, 한국일보 기사는 좀 더 직접적으로 어제 결과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친문 일색 탈피한 여당이다. 앞으로 당청 관계에 변화가 올 것이다. 어제가 그 신호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역시 민주당 새 원내대표 이인영 이렇게 제목을 달았고요. 소개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인영 새 원내대표가 어떤 인물인지. 전대협 의장 출신으로 86그룹의 대표입니다. 80년대 학번 60년대생 대표주자라고 해요. 이해찬 측근 김태년 의원을 결선에서 꺾었다. 그래서 친문 일색 탈피한 여당 이런 제목이 달린 겁니다. 이해찬 대표의 측근을 꺾었다. 이인영 변화와 쇄신 줄고 강조했고요. 당내 견제와 다양성 추구할 듯하다. 정치 선명성의 대야 관계는 우려된다. 그래서 청와대하고 관계가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나 변화가 올 것이다. 이렇게 한국일보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요. 어제 새 원내대표로 뽑힌 이인영 의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말 잘 듣는 그런 원내대표 돼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제가 고집이 세다 이런 평들을 원내대표 하면서 완전히 깔끔하게 불식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남자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까칠하다 이런 평가가 저도 따끔따끔 하더라고요. 제가 협상하지 않고 우리 의원님들 128분 전체가 협상한다 이런 그 마음으로 움직이겠습니다. 네, 조대진 변호사. 일단 어제 결과에 대한 배경을 좀 짚어봐야겠어요. 이른바 이인영 의원은 86그룹의 대표 주자 그리고 김태년 의원 결선까지 같이 올라간 김태년 의원은 이해찬 대표와 아주 가까운 사이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표차가 꽤 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초반에는 김태년 의원이 뭐 낙승을 할 것이다 이런 그 예상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생각보다 이인영 의원이 많은 표차를 두고 지금 승리를 했거든요. 이인영 의원을 설명을 하면 다선인데 비주류, 근데 비문인도 아니고 친문도 아닌 그냥 다선 비주류라고 분류가 됩니다. 비문도 친문도 아닌 그냥 비주류. 예, 비주류라고 분류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의외의 결과가 아닌가라 이렇게도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은 지금 현재 그 문재인 정부와 그 당의 상황을 반영한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좀 보여지고요. 현실적인 상황을 좀 반영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조대진 변호사는 요 경향신문이요. 이대로는 안 된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요 표현에는 좀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데 지금 국정 지지도가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서 그 지지도가 높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친문 중심의 당 지도부와 그 문재인 정부의 그 청와대 중심의 정책 운영에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조금 좀 견제를 한 거 아니냐라는 국민들의 지금 의사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원내대표를 뽑는 것이 당 지지율에 더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청와대 관계 변화가 있을까요? 조 변호사 보시기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야당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도 지금 친문의 그 김태년 의원이 예를 들면 당선이 됐다라고 본다면
그거는 즉각적으로 뭐 본인이 아니라고 부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청와대의 의중으로 반영될 비춰질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견을 중간자적 입장에서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안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비주류로 분류되는 이인영 의원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객관적인 입장이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야당과의 협상에 좀 이렇게 협상을 할 수 있는 위치가 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꼭 청와대 편만 드는 건 아니다. 때론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해찬 대표가 자기 측근을 당선시키는 것보다는 좀 더 좀 홀가분한 마음으로 야당과의 협상에 나설 수 있게 된 위치를 차지했다라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가 됩니다. 윤영걸 대표께서 보시기에 앞으로 이인영 새 원내대표가 청와대에 좀 할 말은 할까요? 어느 정도 뭐 할 수는 있겠죠. 예, 그 과거에 2015년에 유승민 원내대표. 예, 새누리당의 원내대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뭐 똑같이는 안 하더라도 상당히 국회 지금 패스트트랙이라든지 국회가 지금 올 스톱돼 있잖아요. 뭔가 청와대에서 뜻하고는 좀 다르게 갈 가능성도 있죠. 특히 이해찬 대표하고 또 다른 노선을 또 그럴 수도 있어서 저는 어제 더불어민주당의 조용한 반란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조용한 반란. 조용한 반란. 왜 그러냐면 김태년 의원이 어떤 사람입니까? 당 3역 중에 하나인 당 정책위 의장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것도 꽤 오래 했습니다. 그렇죠. 그거를 그만두고 학교로 말하면은 그 반의 간부 자리를 그만두고 반장 선거 나간 거예요. 근데 당연히 될 줄 알고 나갔는데 떨어져도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어제. 어제 1차 투표에서 보면은 이인영 후보가 54표, 김태년 의원이 37표, 노웅래 의원은 완전히 비문이에요, 비문. 34표. 그러니까 노웅래 의원하고 3표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많은 차이는 안 났네요. 그러니까 합치면은 김태년 의원 반대쪽이 한 70%가 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기존 선생님에 대한 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가까운 김태년 의원을 완전히 밟아버린 거는 굉장히 저는 반란은 반란인데 좀 조용한 반란이고 물론 밟아버렸다까지는 좀 약간 그렇죠. 표현이 과격한 것 같고 그러니까 아무튼 승리했습니다. 완전 반란이라면은 노웅래 의원을 찍었겠죠. 거기는 완전히 비문이니까. 그러니까 지금대로는 불만이지만 완전한 저쪽은 아니니까 이인영 의원이 좀 자기 색깔을 좀 내봐라. 이번 정부 출범할 때 문 대통령 당선되고 첫 마디가 이 정부는 더불어민주당 정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더불어민주당이 이 존재 의미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청 관계를 이제 좀 다시 좀 해봐라. 그리고 또 총선이 이제 1년 남았는데 총선에 대해서 지금 약간 불안감들이 많잖아요. 지금 지난주에 그 당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새로운 그 공천안을 냈는데 신인 여성 우대가 많으니까 기존 3선, 4선들은 굉장히 좀 존재감의 위협을 느껴요. 그러니까 그런 표들이 상당히 많이 이번에 반영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년 총선에서 공천과 관련해서 위협을 느끼는 의원들이 아무래도 이인영 의원 쪽을 좀 밀었다. 그런 그렇죠. 분석도 가능한 거네요. 그렇죠. 나라 걱정도 하지만은 집에 가서는 자기 걱정을 제일 많이 하죠. 이제 그런 표들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윤영걸 전 대표께서는 조용한 반란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한국당에 몸담고 계신 이재용 지원님께서는 물론 뭐 남해당, 뭐 경쟁당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얘기지만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한국당의 지금 시각은 무엇일까요? 국회는 그 우스갯소리로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원내대표 선거 결과는 하나님도 모르신다. 그 정도로 예측 불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사실 어제 이 원내대표 경선이 있기 며칠 전부터 기자들이 서로들 이렇게 전망을 막 내놨어요. 그래서 각각의 주장들과 근거를 내시했는데 태반이 틀렸습니다. 맞습니다. 뭐 압도적으로 이길 것 같았는데 오히려 이인영 대표가 신임 대표가 이제 압도적으로 이겼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민주당이 청와대의 꼭두각시처럼 보일 수 있는 상황을 탈피하기 위한 그런 의원들의 개개인의 생각이 이제 표심으로 나왔다라고. 꼭두각시라는 표현은 이제 한국당의 시각을 말씀하시는 거죠? 한국당의 시각을 물어보셨으니까요. 그러니까 한국당에서는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 그런 시각을 갖고 있다는 거네요. 그랬다고 했죠. 그리고 또 아마 민주당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개개인의 불만들도 나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청와대가 하는 대로 끌려갈 수만은 없다. 뭐 꼭두각시라는 단어를 안 썼긴 했지만 여하튼 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홍영표 대표하고는 지난 패스트트랙 관계에서 굉장히 이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기 때문에 새로운 지도부를 통해서 국회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그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나경원 원내대표도 어제 그런 얘기는 했었거든요. 새로운 지도부하고 협상이 잘 됐으면 좋겠다. 즉 나경원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원내는 국회에서 민생 법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회가 정상화되면 좋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거기 때문에 뭐 이인영 대표가 새로 들어와서 본인도 이제 오늘 나경원 대표하고 만난다고 하는데 뭐 오늘 모든 것이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전 새 원내대표, 여당의 새 원내대표가 뽑혔고요. 지금 국회는 사실 문만 열었지 그냥 멈춰 있습니다. 어떻게든 다시 일을 하는 국회로 좀 갔으면 하는 게 많은 다수의 국민들의 바람일 거예요. 어떤 돌파구를 새 원내대표가 좀 찾았으면 하는 바람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이 바른미래당 관련해서 2개 기사 봤는데요. 이 과연 극적으로 봉합이 된 걸까요? 앞으로 어떤 다른 전개 과정이 있는 걸까요? 그래서요. 바른미래당의 사무총장인 오신환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당 관계자이기 때문에 가장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자, 오신환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신환입니다. 네, 아침 일찍 일단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제 네네. 굉장히 분주한 하루를 보내셔서 같은데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바로 드리겠습니다. 네네. 우선요. 그동안 손학규 대표 사퇴 요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의총에서는 이 얘기는 거론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네. 예. 손학규 대표의 사퇴 주장은 좀 사그라드는 겁니까? 아니면 여전히 살아있는 내용입니까? 어제 의총에서 뭐 일부 손학규 대표님의 예. 그 체제와 관련해서도 언급이 있었는데요. 예. 일단 의총에서는 이제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여러 의원들이 뭐 마음의 상처와 예. 또 이런 갈등이 계속 고조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를 갖고 예. 우리가 새로운 원내대표를 통해서 좀 화합의 길을 열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문제에만 좀 우리가 집중해서 논의를 하자라고 예. 해서 뭐 3시간 정도 의총을 통해서 그런 결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앞으로 이 손학규 대표 거취 문제가 다시 거론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럼? 우리가 돌이켜보면 예. 지난 창원 보궐선거 이후에 예, 하태경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일부 최고위원과 손학규 대표가 같이 책임을 지고 지도부가 물러나야 된다라고 예. 하면서 지금의 문제가 촉발됐거든요. 예. 그런 과정에서 지금 뭐 원내 문제인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 엉켜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가는 전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요. 예. 또 이제 당의 구성원들이 지혜를 모으고 또 손 대표님께서도 여러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예. 새로운 지금의 현재 체제에서는 저희가 총선을 치르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을 공히 갖고 있기 때문에 당이 혁신하고 변화하는 그런 비전들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가는 과정이 앞으로 남아있다. 요 말에 답이 살짝 들어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어제 최고위원 회의에서는 오신환 의원을 차기 원내대표로 뭐 합의 추진하다 이런 제안이 있었다 그런데 이 사실은 맞나요? 아니 그거는 이제 제가 어제 사무총장으로서 최고위에 패스트트랙 이후에 첫 업무 복귀를 했고요. 예, 그런 과정에서 이제 주승용 부의장님께서 당이 화합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어제 의총에서 결론 내린 것과 같이 우리가 어느 정당과도 뭐 통합이나 연대 문제에 대해서 자꾸 논의를 하다 보니 결국에는 우리가 스스로 함께 자강할 수 있는 노력을 게을리한 게 아니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작은 정당에서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을 때도 이게 추대를 해서 가는 것이 좋지. 그건 늘 부의장님께서 지난번 선거에서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앞에 있으니 뭐 오신환 총장 같은 사람이 해도 좋겠다 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이지 뭐 저를 딱 꼭 집어서 저를 추천하거나 무슨 제가 원내대표가 돼야 된다 이런 의지로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는 건 맞지만 뭐 덕담 정도로 생각하신다는 거네요.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주입니다. 15일에 새 원내대표를 뽑는 선거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오신환 의원께서는 혹시 출마 의사가 있으신지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혜를 모아서 향후 1년 남은 총선에서 어떻게 우리가 자강하고 그 역할을 할 것인지 거기에 적임자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추대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을 1차적인 목표로 삼았거든요. 그래서 여러 의원들이 지혜를 모으고 또 의견들을 나눠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정확하게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들립니다. 말씀하신 저희가 뭐 자원이 한정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상의 거론이 될 것이고 당연히 이제 그런 논의들을 뭐 해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 출마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으시는 거죠, 그럼? 출마라고 하는 것이 뭐 어디까지인지는 제가 확답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해 나가고 있고 그 속에서 화합과 변화와 또 개혁을 이뤄 나가야 되는 중차대한 과제가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통해서 추대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은 이 정도만 드리겠습니다. 그 질문은요. 그리고 어제 유승민 의원도 얘기를 했지만요. 새로 뽑히게 될 원내대표는 이 사보임은 원상태로 복귀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지금 당내에 있거든요. 이 사보임 문제, 원상태 복귀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는 절차적 정당성이 일부 훼손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제 김관영 대표께서 고심 끝에 결단을 내려주셨는데요. 그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패스트트랙은 이미 진행이 된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사보임 문제가 우리 당내에서는 굉장히 큰 이슈가 된 것이고 그리고 제가 사개특위에서 또 검경 소위 위원장을 맡으면서 끊임없이 이 사법개혁에 대한 문제, 검찰개혁에 대한 문제를 제가 법사위에 있는 내내 지적해 왔고 제가 그 두 개 법안을 직접 대표 발의한 장본인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제가 꼭 개혁 법안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반개혁 세력으로 낙인 찍힌 거에 대해서 저는 사실 동의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런 것들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아마 유승민 대표님께서 그런 언급을 하신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신환 의원 말씀 들어보니까 사개특위 위원으로 복귀할 의지가 분명히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요. 저는 이미 그렇습니다. 오래전부터 그 부분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었고 다만 그 방식이나 구조에 있어서 좀 생각이 달랐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온전히 제가 그런 법안을 위반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냐 이렇게 비춰진 거에 대해서는 뭐 그건 김관영 원내대표도 분명히 잘 알고 있고요. 특히 민주당의 의원님들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결의한 내용 중에 핵심이 이겁니다. 뭐 한국당 등과 총선을 앞두고 통합이나 선거 연대를 하지 않고 바른미래당 이름으로 총선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의원들이 다 결의를 한 겁니다. 자, 정말 이 결의 내년 총선까지 지켜질 수 있을까? 이런 사실 의구심도 좀 있어요, 사실은.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좀? 일단은 저희가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지금 당이 내부적인 구성원들 간의 갈등은 국민들께 굉장히 실망만 줄 뿐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그렇게 어느 정당과도 우리가 통합하지 않겠다라고 차단한 것은 우리 스스로 자강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고 우리가 그렇다면 이제 하나로 가서 마음들을 모으고 우리가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수반돼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비전과 또 혁신과 이런 것들이 수반돼야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부터 저희가 그런 노력에 매진하고 온 힘을 다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질문은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결의가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이 수습되는 국면을 간 이유 중에 그 배경 중에 하나가 혹시 돈 문제가 아니냐 이런 지적 분명히 정치권에 있습니다. 이른바 바른미래당 안에 지금 남아있는 한 50억 정도 되는 그 자산 때문에 당이 갈라질래야 갈라질 수 없다. 이런 지적 그동안 나왔거든요. 이 지적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제가 당의 뭐 살림을 맡고 있는 사무총장으로서 그렇습니다. 전혀 저희 구성원들이 그런 논의를 하거나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외부에서 저희 바른미래당을 흔들기 위한
일부 그런 세력들의 모함일 뿐이죠. 모함이다, 이건. 예, 그럼요. 이게 무슨 자산이 50억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 뭐 오히려 그 이상 있는 상태고요. 더 있다. 그리고 그 돈의 문제에 있어서는 아시다시피 국고보조금이라는 것은 각 개별 의원들의 숫자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교섭단체와.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이 나가버리고 다 뿔뿔이 흩어지면 이 당의 자산이라는 게 의미가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것은 모함이고 저희 당을 흔들기 위한 잘못된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정도면 이제는 밤이스럽다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는데 이 신조어 좀 기억에서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밤이스럽다라는 것이 꼭 나쁘다라고만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뭐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될 그럴 때는 국민들에게 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뭐 우리가 과감하게 용기를 낼 필요도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뭐 어제 김관영 원내대표의 그 결단이 우리 당을 또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계기가 됐다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밤이스러울 때와 밤이스럽지 않을 때를 잘 판단해서 저희가 결단하고 또 국민들께 다가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바른미래당 상황을 저희가 전화를 통해서 아주 상세히 좀 길게 들어봤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오신환 의원께서 좀 밤이스럽다는 제가 질문을 좀 던졌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지만 아무튼 뭔가 달라져 보겠다. 그리고 기호 3번 유지에 끝까지 지키도록 하겠다는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내년 총선 앞두고 그게 유지가 될지는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갖고 계세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그래도 사태가 일단락되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바른미래당 사태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두 사람이 키맨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한 사람이 권은희 의원이고 한 사람이 방금 통화했던 오신환 사무총장입니다. 근데 이제 이 두 사람이 그래도 이제 바른정당 쪽 계열에 힘을 실어주면서 지금까지 사태가 왔는데 이제 손학규 대표 체제는 퇴진시키지 않고 김관영 원내대표의 퇴진 정도를 조건으로 해서 이렇게 수습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두 사람이 이탈해버리면 바른정당계에서도 끝까지 고집을 세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이제 역학 구도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어떤 당과도 통합하지 않고 또 연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일단 뭐 어떻게 보면은 양쪽 중에 어느 쪽이랑 손을 잡더라도 당내에서는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럼 둘 다 하지 말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민주평화당하고 연대도 안 하겠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호남 지역 총선을 생각했을 때는 민주평화당과 연대 또는 단일화, 지역구 조정 이런 것들이 불가피할 수 있겠는데 이것까지도 하지 않을지 안 한다 그랬어요. 그 부분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 좀 구체 들어가면 그 부분이 약간 향후에 어떤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자, 그럼 여기서요. 어제 김관영 원내대표가 의원총회가 끝나고 그 결의 내용을 직접 발표했거든요. 그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 드린 마음의 상처 또 당의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을 모두 책임지고 원내대표가 다음 주 수요일까지 차기 원내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만 임기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결의 내용 저희가 화면으로 좀 요약을 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당 이름들이 나옵니다. 민주당, 한국당, 민주평화당과는 연대나 통합 추진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자, 근데 한국당, 오늘 저 한국당에 속해 계신 이재용 전 의원 나오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 한국당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안 한다고. 네. 글쎄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지역별로 케이스가 좀 틀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향후에 좀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바른미래당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땐 바른미래당이 굉장히 급하다 이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민주당도 이제 원내대표를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을 하면서 총선 체제로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고 한국당도 그랬고요. 이미 벌써. 그리고 민평당도 지금 사실 그 패스트트랙 이후에 의원수 늘려야 된다는 그 발언을 하면서 지금 총선 체제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바른미래당만 자기네 내부의 그 분열로 인해서 총선 체제로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어제 일로 인해서 자기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고 그 총선 체제에 들어가는 첫 메시지가 이제
우리는 그 어느 누구하고도 연대를 하지 않겠다 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저도 지금 11개월이면 얼마 남지 않았다고도 보지만 또 많이 남은 거거든요. 그리고 끝에 가서 이제 총선 다가가면은 그때 여론조사, 그때 상황을 봐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지금 예단하기는 힘들다.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뭐 김수민 평론가나 이재용 전 의원 두 말씀이 아직은 모든 걸 다 예단하기는 어렵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네, 좀 맞습니다. 봐야 된다는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사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사고에 대해서. 여기 보십시오. 동아일보입니다. 고속도로 사망 운전자 그리고 그 남편, 운전자는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그 남편이 얘기를 했습니다. 2차로에 왜 세웠는지 모르겠다. 편도로 이제 3차선 고속도로 중에서요, 무슨 급한 일이 있어서 차를 세웠는데 통상 갓길에 씁니다. 그럴 경우에는. 근데 2차로에 쓴 겁니다. 도로 가운데 쓴 겁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거든요. 여기 보시면 볼일 보고 왔더니 사고가 나 있다. 지금 이 운전자는 뭐 연예인으로 알려져 있죠. 여기 내용 자세히 보겠습니다. 6일 오전 3시 52분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입니다. 여기에서 사고가 났는데요. 뒤따르던 전 차량들에 치여서 숨진 여성 A씨. 그런데 문제는 왜 멈췄을까? 멈춘 이유는요. 같이 동승했던 남편, 조수석에 탔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이제 용변이 급하다. 그래서 이제 차를 멈춘 겁니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A씨는 편도 3차선 고속도로 중에서 가운데 2차로에 자신이 몰던 차량을 세우고 비상등을 켰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려요. 그 과정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하고 있어요. 자, 조대진 변호사. 네. 이런 사고가 이걸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아주 특별한 상황의 사건이긴 합니다. 보통 일단 그 인천공항 고속도로의 그 도로 상황이 지금 사고 난 상황이 오전 3시 52분 새벽이거든요. 안개도 많고 다차로고 또 고속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2차선에다 지금 세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그 남편이 지금 진술을 하고 있어요. 나는 왜 아내가 2차로에 세웠는지 모르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 살아있는 사람은 지금 남편밖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남편한테 이제 진술에 따라서 이제 뭐 이 사건의 전말이 좀 밝혀질 것 같은데 지금 남편이 진술하는 바로는 용변이 급해서 지금 멈춰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장실 좀 급하게 가야겠다. 네, 그렇죠. 근데 그 이유가 진짜로 용변 때문이었는지 혹시 뭐 다툼에 의한 것이었는지 뭐 그럴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일반적인 사람의 상식으로는 2차선에 3차선 도로에서 고속 주행하고 있는 차량이 2차선에서 급정거할 그런 특별한 이유가 용변 사유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길 2차선 내리면은 길 차선 하나를 건너가서 밖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요. 그렇죠. 용변을 보기 위해서도 오히려 갓길에 대주는 게 더 용변을 보기 위해서는 더 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사안의 그 생존자가 남편이기 때문에 남편의 진술에 따라서 중요한 부분들이 결정이 되겠지만 그렇다고 또 남편이 무슨 책임이 있는 것처럼 모는 것도 안 좋습니다. 그렇죠. 뭐 지금 이 사고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습니다. 남편은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남편이 뭐 즉시 주차를 세워달라 지금 여기서라도 세워달라 그러고 요구를 해서 내린 건지 아니면 뭐 경황이 없어서 2차로에 세우고 그 안에 관련된 행동들을 블랙박스에서 보면 뒤에 그 비상 표지등을 가지러 가다가 사고가 난 걸로 보이거든요. 뒷좌석으로 가다가 사고가 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어쨌든 남편의 그 당시의 정황 진술이 되게 중요한 단서가 근데 이런 거는 나중에 향후 법적 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책임 소재가. 그러니까 어쨌든 남편이 이런 부분들 운전에 사고가 날 수 있는 걸 방치했는지의 여부 그리고 남편의 뭐 또 다른 동기가 있었는지의 여부 그리고 실제 정차하게 된 동기가 뭐였는지의 여부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책임 여부를 따질 그럼 이번에 것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뒤따르던 차량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뒤따르던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주의 의무라고 있습니다. 일단 고속도로에서라도 사람들이 갑자기 뛰어올 거를 예상하면서 운전을 해야 될 의무. 어떻게 보면 전방 주의를 해야 되는 의무. 그렇죠.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고속도로에 사람들이 뛰어오는데 그걸 어떻게 예상을 하느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판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역주행하는 차량 정도가 아니라면은 사람이 뛰어들 정도는 뭐 생각을 하고 이렇게 운전을 해야 된다라는 주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예. 여기에 따라서 예상할 수 있었는지 또 뭐 안개가 많이 껴서 시야가 많이 좁았다는 등의 그런 사정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판단이 될 그럼 겁니다. 어느 정도 그 뒤에 뒤따르던 차량의 운전자들도 좀 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겠네요. 그럼.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이게 고속도로에 예, 준하는 고속도로입니다. 고속주행이고 예. 또 새벽 3시 52분이면 뭐 다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예. 인천공항도로에 안개가 되게 많이 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방 그 거리가 많이 예. 보이지 않았으면 이런 상황을 예측할 수 없었다라고 해서 책임이 이렇게 면제가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약간 법적의 다툼 여부도 좀 있고 이런 것도 아마 재판도 가겠죠? 이런 상당히 복잡한 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죠. 네. 그렇군요. 윤영걸 전 대표께서는 지금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많은 분들이 저런 사고가 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렇죠. 뭐 도대체 이해가 안 가죠. 인천공항 국제공항고속도로는 예. 시속 100km가 제한인데 예. 새벽에는 차가 없어서 120, 30km도 막 달리는 데거든요. 예, 거기가 별로 또 카메라도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막 달리는데 그것도 소변이 급하다면 갓길에다도 안 되고 예. 2차선 가운데다가 됐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요. 사실 그래서 갓길에다 차 고속도로에 세우는 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것도 위험한데 가운데다 했다는 건 또 운전자가 예. 그 여성 20대 여성 예. 그 여배우 연예인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분이 착각을 해서 이렇게 내렸을 수도 있고 아. 또 하나는 그 갓길이라고 착각해서 내렸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블랙박스 더 다른 예. 차에서 검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운전자가 뒤바뀌었을 가능성도 저는 봐야 된다고 봐요. 예, 그 남자가 소변 옹변 보러 간다면서 예. 나간 사이에 그 사이에 뭐 여성이 운전석으로 내렸지만 조수석에서 운전석으로 옮겨서 내릴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게도 되나요? 아니, 좀 약간 너무 그냥 추정을 좀 하시는 건데. 얼마든지 특히 여성들은 몸이 연예인이라 날씬하잖아요. 예, 그래서 예. 조수석에서 운전석 오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거든요. 그런 예. 가능성도 저는 예. 배제할 수 없다고 봐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용변 보러 간다는 게 예. 그거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더 좀 조사를 좀 또 예. 음주 여부도 좀 확인해 예. 봐야 되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좀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특히 차 안에서 예. 부부싸움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집에서 싸우면은 다른 방 가면은 이제 서로 예. 약간 풀어지잖아요. 약간 예. 쿨다운이 되는데 차 안에서는 어디 피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격렬하게 좀 싸웠을 가능성도 알겠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그 후유증으로 또 이런 돌발 행동이 나왔을 가능성?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증거도 없고 그러니까 예. 이 다른 블랙박스나 통해서 더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지금 뭐 윤영걸 전 대표께서 말씀하신 거는 윤 전 대표님의 그런 어떤 그냥 개인적인 추정이라는 걸 제가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아직 모릅니다. 아무것도 아는 지금 건 나온 없죠. 상황은 이겁니다. 남편은 용변을 해결하기 위해서 차에서 내렸고 그래서 차가 멈췄고 근데 그 과정에서 사고가 났고 여기까지가 정확한 지금 나온 사실이고요. 아직까지는 좀 더 경찰 쪽에서 조사를 해봐야 되는 내용이고 방금 윤영걸 전 대표가 말씀하신 거는 저 개인적인 추정을 그냥 말씀하셨다는 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기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기사 넘겨주세요. 자, 동아일보 기사가 있는데요. 김학의 전 차관 얘기입니다. 오늘 오전에 검찰 출석을 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검찰 김학의 오늘 피의자 신분 출석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석할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수사 무마 명목으로 뇌물수수 혐의 윤중천 핵심 인물이죠. 김 인허가 대가로 지불 요구했다. 이런 진술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내용 자세히 보시면요. 밑에 부분입니다. 수사단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이 검찰 재직 당시 수사 무마 명목 등으로 수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진술 등을 확보해 최근 김 전 차관을 뇌물수수 혐의 등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사를 받게 됩니다. 관련 기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자, 국민일보 일면에 나온 기사인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김학의 목동 집 한 채 요구했다. 이게 확인될 땐 뇌물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검찰 윤중천 진술 확보하고 오늘 소환합니다. 2007년 초 재개발 과정에서 도움 대가다. 2008년엔 1,000만 원 상당의 그림을 건넸다. 그래서 수사가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자, 김 전 차관 측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금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맞서고 있는 거예요, 진술이요. 그렇다면. 내용 보시면 이렇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이 2007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사업상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서울 목동에 집 한 채를 요구했다는 이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겁니다. 오늘 소환 조사를 받게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할 텐데요. 일단 여기 보십시오. 이렇습니다. 김 모두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 오늘 드디어 출석을 하게 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요. 2013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후부터 따져보면은 5년 6개월 만입니다.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검찰 뭔가 좀 속도를 내고 있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조금 지켜봐야 될 것은 예를 들면 뇌물 요구죄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목동에서 있었던 그 공동주택 사업에 대해서 뇌물 요구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이 사업 자체는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또 그게 어떤 진척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과연 거기에 맞는 정황 증거들을 검찰에서 충분히 확보를 해뒀을까? 이 부분은 좀 더 살펴봐야 김학의 씨에 대한 적용이 실제로 일어날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림 같은 부분은 조금 더 어떤 증언이라든지 주변에 어떤 그 그림에 관련한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다면 좀 더 적용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오늘 이제 윤중천 씨의 진술에 의존해서 지금까지 사건이 흘러온 감이 있는데 김학의 씨를 그 신문하는 그 단계에서 그 진술들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었는지 또 거기에 뒷받침될 수 있는 정황 증거를 검찰에서 얼마나 확보했는지 이 부분들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오늘 검찰이 김학의 전 차관에게 집중적으로 어떤 질문을 할까요? 일단 지금 윤중천 씨를 여러 번 소환을 하지 않았습니까?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여러 번 지금 한 대여섯 번 정도 불러서 조사를 한 걸로 보여지는데요. 꽤 의미 있는 정도의 그 자료들을 많이 모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뇌물죄에 관련된 부분, 김학의 전 차관이 그 윤중천 씨로부터 여러 가지 뇌물을 받았는지 여부에 관련돼서 관련된 진술을 좀 상세하게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뭐 집 인허가 관련된 집을 요구를 했다든지 아니면 그림을 전달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세하게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윤중천 씨가 이제 와서 본인 공소시효도 넘어버린 상황에서 김학의 전 차관에 관련돼서 거짓 진술을 해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윤중천 씨의 진술이 꽤나 구체적이고 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김학의 전 차관의 그 혐의가 좀 입증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받은 일시에 관련된 부분을 특정이 되어 있다면 그 특정된 시간에 받은 게 맞느냐,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보유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캐 물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을 확인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그렇죠. 검찰이. 근데 이제 김학의 전 차관이 지금은 이제 계속 출석을 거부를 하다가 이제는 출석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은 이제 그냥 일관된 부인만 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상보다는 본인이 나가보면 진술들이 너무 구체적이어서 놀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검찰이 지금 확보한 어떤 진술들이 너무 자세히 돼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 보도의 이 정도 뭐 그림이라든지 주택 인허가에 관련된 목동 집 한 채라는 이런 진술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구체적인 거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윤중천 씨를 조사할 때 나왔던 조서에 담긴 내용은 그거보다 훨씬 더 구체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중천 씨가 실제로 수사관이 물어보는 내용에 대해서 반박을 못할 정도로 구체적인 내용이 적시돼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한성교 의원의 그 욕설, 구설, 파문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 얘기 좀 해봐야겠습니다. 이쪽 화면을 좀 봐주시죠. 자유한국당 사무처 노조의 요구사항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며칠 전에 사무처 직원들을 겨냥해서 어떤 욕설을 했는데 이제 본인은 그냥 상황에 대한 어떤 얘기였지 특정인을 겨냥한 거 아니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지만요. 노조 요구사항은 이렇습니다. 한성교 사무총장의 진정성 있는 사과. 일단 사과는 했어요. 당 윤리위 회복 그리고 스스로 거짓 표명. 이 두 가지가 아직 남아 있는 겁니다. 자, 부적절한 언행 인정. 사무처 당직자들에게 사과 말씀 드린다. 일단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불거지니까요. 과거에 한성교 의원이 보였던 여러 가지 이제 모습을 또 다시 또 회자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2009년에 어떤 멱살을 줬다든가, 2016년에 뭐
또 멱살을 잡았다는 모습, 뭐 이런 등등 해갖고 과거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그리고 2016년 윤회 당시 의원에게 뭐 어떤 말을 했는데 이것도 논란이 됐어요. 그 당시에 이런 말을 건넨 것도. 그리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가 얘기가 다시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선 관련 영상 보고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9월 1일 의장실 부근에서 있었던 그런 옳지 못한 저의 행동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호원의 멱살을 잡은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건 매우 잘못된 행동이었음을 또한 말씀드립니다. 차후에는 이러한 행동이 없도록 자숙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웃어요? 내가 그렇게 좋아? 웃지 마시고. 왜요? 왜 웃어요, 그럼 난? 아니, 동료 의원이 앞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웃을 수가 있어요? 자, 위원님들. 그렇게 느꼈다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됐습니까? 늘 예쁜 아나운서였는데 이 나라가 문재인의 나라가 우리 배현진, 예쁜 우리 배현진을 민주추사로 만들었습니다. 감정적인 골이 좀 깊은 것 같습니다. 네. 뭐 과거 영상까지 저희가 좀 묶어서 좀 보여드렸습니다. 이재용 전 의원. 일단 당 사무처 노조의 요구사항이 좀 몇 가지 아직 남아 있어요. 지금 이거 어떻게 이 파문 수습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되게 당혹스럽죠. 네. 네, 당혹스럽고요. 일단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의견은 그 당사자, 예. 아직까지도 그 접촉이 불가능한, 그렇습니다. 접촉이 안 된 그 당사자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입장이. 또 하나는 이제 노조가, 사무처 노조가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성명서까지 낼 정도면은 굉장히 뭐 이 사건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이제 포함되어 있지 않았나,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노조가 또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또 지금 민생 토하고 있는 당대표의 입장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일단은 그 사과는 했고, 나머지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들, 거치 표명이라든지 또 윤리 회부,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또 다른 사람들이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이건 논의라기보단 빨리 저는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그 사과는 했지만 나머지 두 부분이 남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입장은 당사자와 노조의 입장이 어떻게 변해가느냐 아니면 유지가 되느냐, 그것이 가장 큰 관건일 것 같습니다. 관련 기사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서울신문입니다. 일단 뭐 한성교 의원 요번 건을 계기로 뭐 과거의 의원들이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일단 제목 중에 쭉 보시면요. 구태 이렇게 다 있어요. 구태. 그리고요. 당직자를 하인 부하 취급했다. 이렇게 또 달려 있습니다. 제목. 내용 보시면요. 후진 정치 문화 뭐 이런 걸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에요. 물건 던지고 개인적 잔심부름도 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네요. 그러나 당직자는 파트너다. 이런 의원들의 인식이 필요할 때 아닌가 이렇게 서울신문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유영골 대표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당 대표는 지금 민생 대장정한다면서 저 시골 마을에 관해서 잠자가면서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당 사무총장은 당직자한테 이렇게 욕이나 하고 저렇게 험한 말을 한다는 거는 좀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사람을 볼 수 있는 게 유대인들이 세 가지를 평가하잖아요. 컵, 지갑, 분노. 컵은 컵을 술 먹으니까 컵, 지갑, 돈 쓰는 거. 그리고 분노.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은 컵, 지갑, 분노를 보면은 그 사람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한성교 사무총장은 사무총장으로서 제가 보면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처음도 아니고 그동안에 뭐 경호원 뭐이라든지 타당 여성 의원들한테 한 행위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황교안 대표가 첫 번째로 사무총장을 정말 잘 못 골랐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얼마나 지금
달라진 모습을 보이려고 민생 대장정하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가 얼마나 달라졌나. 예. 물론 뭐 더불어민주당하고 청와대에 대한 예. 공격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려고 밑으로 예. 민초 쪽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저렇게 당직자한테 저런 식으로 하는 거는 야누스의 두 얼굴이다. 그러니까 자기 지역구민한테는 정말 깔끔하고 예. 공손하게 하면서 그 표를 얻으면서 예. 자기 당직자나 보좌관이나 뭐 비서나 이런 사람한테는 마구 그냥 저렇게 행동하는 거 그건 제가 보기에는 용납할 수 없어서 빨리 좀 거치 표명을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뭐 이해를 한다면은 예. 그 밑에 전략부총장이 추 전략부총장이 예. 황교안 대표가 데리고 온 사람이에요. 국무총리할 때 국무조정실장인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 대표하고 전략부총장하고 추 전략부총장하고 직거래하니까 예. 한성교 의원은 약간 바지사장 비슷하게 돼 있어서 이제 화풀이했다. 그런 점에서 이해는 하지만 그러니까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은 이해는 되지만 상황은 이해가 그리고 또 민생 대장정 하는 예. 날이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했는데 예. 해필이면 그날이 자갈치 시장에 노는 날이었어요. 그렇죠. 문을 닫는 날. 문 닫는 날 거기서 대장정을 출발했으니까 얼마나 김새고 화가 났겠어요. 그 이해는 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무총장이 자기 측근들 같이 손잡고 일할 동료한테 예. 저렇게 갑질하는 거는 저는 책임져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저게 이제 당직자를 대하는 태도는 예. 그 기본적으로 국민을 대하는 태도를 반영을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당직자도 국민이거든요. 그런데 예. 저런 권위주의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는 국회의원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일반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서도 지금 뭐 국회 몸싸움 과정에서 뭐 어디 감히 나 국회의원이야 어디를 밀어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다음번 이제 선거가 남았으니까 국민들을 이제 본인이 벼슬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을 뽑을 수 있도록 국민들이 그런 언행을 하시는지 좀 이렇게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대진 변호사가 아주 그냥 일침을 날리셨어요, 지금 아주. 또 뭐 듣기에 따라서 어떤 분 굉장히 가슴 아픈 일침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한진그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많은 분들이 이 뉴스를 접하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가, 이렇게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아버지가 사이좋게 이끌라 했는데 한진그룹 경영권 갈등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공정위가요, 원래 대기업 기업 집단 그리고 총수를 지정하는 내용을 발표하려는 거를 하는 날이었어요. 근데 이게 돌연 연기가 됩니다. 15일로. 그러니까 다들 궁금하잖아요. 왜 연기가 됐는가? 그랬더니 한진그룹에서 아직 뭔가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왜 제출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나온 게 경영권 갈등설입니다. 여기 보시면 한진가 지분 교통 정리를 못한 듯하다. 막대한 상속세, 급등한 주가도 의견 일치 지연 주요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공정위에서요. 만약에 총수가 누구인지 한진그룹에서 제출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지정한다. 이런 일이 또 있을 수도 있다네요. 그런데 지금 한진그룹의 지주회사격이죠. 한진칼. 지분 구조가 이렇게 됩니다. 지금 3남매가 거의 골고루 나눠 있어요. 조연아, 조원태, 조현미 이렇게 돼 있는데 2.3%가량씩 다 갖고 있습니다. 다 지분이 이른바 이제 고만고만합니다. 그리고 부친인 조양호 회장이 갖고 있던 지분은요, 17%가 조금 넘는데 이게 이제 상속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한겨레입니다. 한진 내부 이견타 총수 조원태 지정 불발이다. 3남매 갈등 징후다. 역시 비슷한 내용 다루고 있습니다. 공정위에 동일인 자료 제출 못했다. 동일인은 이제 총수를 뜻하는 거거든요. 조원태 회장 취임했지만 승계례가 난기류 아니냐. 현아, 현민 씨 남매난 여부 주목되고 있다. 공정위 시간 더 주고 안 되면 직권 처리를 검토한다. 이런 입장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내용 이어가겠습니다. 한진 측에서는 기존 동일인의 작고 이후 차기 동일인을 누구로 할지에 대한 내부적인 의사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동일인 변경 신청을 못하고 있다고 소명하였습니다. 저희가 자료 제출을 못한 거 말고는 어떤 이유인지 언제 할지 구체적 이런 얘기들은 저희들도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이어갖고. 네, 김수민 평론가 이거 어떻게 된 사정일까요?
그렇죠. 지금 사실 이 한진 일가는 행동주의 펀드로부터의 위협도 받고 있어요. 이 KCGI가 한진칼 지분 15% 정도까지도 치고 올라온 그런 상황이고, 최근 들어서 국민들 여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주총에서 반영이 되기도 했었던.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일가가 좀 뭉쳐서 특히 이제 조원태 대표이사에게 좀 힘을 몰아주는 그럴 시즌이 된 것이고, 고 조양호 회장도 그런 것을 유언으로 남겼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총수 지정이 늦어지고 있다.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부에서 정리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선친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삼남매끼리 분명히 또 불화라든지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겠죠. 아무래도 뭔가 갈등설에 좀 무게가 실리고 있다. 아직까지 뭐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계속 설만 나오고 있어요. 상황이 이러니까요. 윤석열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지금 또 한진칼 주가가 또 많이 올라서 더 좀 정리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저 상속권 하면은 상속세가 최고 65%. 그 주식 상속의 경우. 그렇죠. 65%나 되니까. 지금 우선 내야 되는 게 한 2천억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한진가가 지금 3대째, 만약에 지금 경영권 분쟁이 3대째거든요. 할아버지인 조중훈 회장도 전문 경영인 동생 조중건 사장하고 또 많이 좀 안 좋아서 하와이로 가셨거든요. 그리고 그 아들 조양호 회장 형제 사형제도 그때도 분쟁이 있었죠. 지금도 제사도 따로 지내요. 한쪽은 양력 제사 지내고 한쪽은 음력 제사 지내고 따로 지내고 아예 그냥 아는 척을 안 하는데 만약에 여기까지 오면은 그룹이 저는 뺏긴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저기 골프장 제일 좋은데 용인의 레이크사이드가 54홀인데 형제 간에 싸우다가 삼성으로 넘어갔거든요. 갖고 있었으면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뺏겼어요. 저 이거 지분이 낮기 때문에 싸우면 무조건 뺏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스웨덴 GDP의 30%를 발렌바릭 가문이 갖고 있거든요. 그 가문에서 소유하면서 그 간접적으로 소유를 해요. 그 전문 경영인한테 맡기고. 저는 지금 나오는 아들 조원태나 아들 딸 둘이나 경영 능력이 아직 좀 검증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어머니인 이명희 여사가 좀 대국적으로 좀 판단을 해서 우리 잘만 하면 지금도 경주 최부자처럼 할 수 있거든요. 400년간 그 좋은 그 노블리스 오브리제를 한. 그래서 한진그룹도 꼭 아들한테 물려주려다가 아들, 딸 똑같이 지분을 받게 돼 있잖아요. 상속법에는. 그러면 뺏겨요, 회사. 그래서 가문으로 좀 하는 방법, 그걸 좀 연구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상황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어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지.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경영권 갈등설에 좀 무게가 실리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두 개의 신문 기사를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주제는 대북 식량 지원 공식 추진입니다. 주제는 같아도 내용은 다르다. 신문 대 신문 보겠습니다. 오늘 신문 대 신문은요, 중앙일보와 조선일보를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중앙일보, 대북 식량 지원, 문재인 대통령의 반전 승부수다. 반면에 조선일보는요, 북한 도발에도 대북 식량 지원을 추진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앙일보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문 대통령의 반전 승부수는 대북 식량 지원이다. 남북, 북미 대화 물꼬틀 카드다. 문 대통령이 먼저 얘기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의 그 내용을 말합니다. 일각에서는 미국 식량 지원의 소극적인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 제목은 승부수다.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조선일보 보시죠. 북 미사일 도발에도 식량 지원 속도 내는 정부다. 제목 자체에 약간 비판적인 시각이 담겨 있습니다. 문 대통령 트럼프 통화 하루 만에 통일장관 대북 지원 재개 공식화했다. 서른 의원, 인도적 지원 이루어졌다면 북한 무력 시위 했을까 생각 든다. 뭐 이런 내용까지 같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조대진 변호사와 이재영 전 의원 두 분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재영 전 의원께서는 이 두 기사 봤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만약 이게 저 문재인 대통령의 반전 승부수라면은 좀 시기상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미사일 발사 등 뭐 여러 가지 지금 안보 상황도 불안전하고 지금 북미 간의 대화도 어떻게 나갈지 트럼프가 럭비공 아닙니까? 지금 뭐 그것도 미중 그 무역 관계에서 저희가 보는 건데 어찌됐든 간에 승부수라는 건 던지면 그 결과가 나빴을 때는 이거를 어떻게 회수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만약
식량 지원, 즉 인도적인 식량 지원, 인도적 차원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지만 만약 그거를 무슨 승부수, 남북 관계의 승부수라는 카드로 사용하기 위해서 한다면은 저는 그건 좀 시기상조다. 알겠습니다. 유대진 변호사는 두 기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 조선일보가 명백하게 좀 부정적인 그 입장을 달았는데 지금 북미 관계가 교착 상태 아닙니까? 어쨌든 타결책에 힘을 실어주는 것에 보도를 하는 게 더 옳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중앙일보가 좀 더 타당하다고 보고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왜 퍼주느냐의 그런 퍼주기만 하느냐의 그런 식의 보도는 조금 자제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와줄 건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또 지금 북한의 상황이 인도주의적인 상태로 볼 때에도 지금 도움이 필요한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북한을 우는 악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는 아기한테는 야단 말고 또 이렇게 달리기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인도적 식량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요 두 개의 신문처럼 두 분의 의견도 좀 갈리고 있군요. 알겠습니다. 이 대북 식량 지원 일단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요 정도로 좀 다뤄보고요. 정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 추가 발표 약간 후폭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 좀 다뤄보겠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기존 신도시는 버리는 거냐? 3기 신도시 지정에 반발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청와대 국민청원 글까지 올라왔고요. 일산 등 집값 하락 가속화 우려, 이거 걱정하시는 그 주민들이 있다 그러네요. 지금도 미분양이 넘쳐나는데 웬 3기 신도시냐 이런 겁니다. 인천 검단 등 2기 신도시도 비상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경향신문입니다. 1, 2기도 교통 취약한데 또 신도시 자족 기능의 성패가 달렸다. 이런 내용을 인용해서 달고 있습니다. 운정, 검단 등에서 반발이 있고요. 국토부 장관의 지역구인 일산은 집단 행동 기류도 있답니다.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서울 입성 필요성만 확인해 준 거 아니냐. 서울에 가깝게 아니면 서울로 들어가라고 정부가 신호를 보내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지금 비판의 내용이요. 그래서 선교통 후개발 강조에도 집값 잡기형 개발 부작용 우려를 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 보고 내용 이어가겠습니다. 강남의 수요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강남이 좋습니까? 저는 국민들이 원하는 어느 지역에 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원하는 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원하는 바들을 서울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역이 그런 국민들의 원하는 바램들을 담아내는 그런 주거 여건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윤용걸 대표님, 주민들의 반발 어떻게 좀 이해되십니까? 아니면 좀 무리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100% 이해가 돼요. 옛날에 노태우 정부 때 신도시 4개 했거든요. 분당, 일산, 평촌 3번. 제일 안 오르고 오히려 지지부진하고 분양할 때는 인기가 별 차이가 없었어요. 저 분당하고 일산하고 그 2배, 3배가 차이 납니다. 왜 그렇겠어요? 일산 옆에 파주, 김포, 새로운 신도시가 신도시를 자꾸 둘러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거 환경이 자꾸 나빠지는 거죠. 진짜 문제는 강남 문제, 서울 도심 부동산 문제부터 풀어야지 이것도 풀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서울에 집중된 인구를 풀기 위해서는 또 다른 일정한 집중이 필요해요. 그래서 좀 신도시에 대한 자족 기능 중심으로 더 집중하는 전략으로 가야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또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기존 신도시를 좀 더 집중적으로 더 개발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그쪽이 더 낫다.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기보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사진 속에 담긴 사연을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박진아 아나운서의 이슈컷 보시죠.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 태그는 드론 농법입니다. 농사는 꼭 손으로만 해야 하는 걸까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엔 드론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제 오전 부산의 한 논에서 드론 농법을 시연했는데요. 공중에서 드론으로 비료나 농약, 벽실을 뿌리는 농법을 말합니다. 농작업의 70%가량을 해결할 수 있는데요. 노동력은 물론 생산비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슈 태그는 반달 가슴곰입니다. 산속 개울가 앞에 곰 한 마리가 지나가는데요. 멸종 위기 동물인 반달 가슴곰입니다. 지난해 10월 비무장지대 DMZ 무인 카메라에 포착됐는데요. 이전엔 추정만 있었을 뿐 실제로 반달 가슴곰 모습이 생생하게 찍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진 속 곰은 태어난 지 8, 9개월 정도의 아기 곰인데요.
부모까지 포함하면 최소 3마리 이상이 DMZ 일대에 사는 걸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마지막 이슈 태그는 저녁 메뉴입니다. 한 남자가 식사에 열중하고 있는데요. 이 남자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입니다. 어제 비건 대표는 북미 대화 재개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는데요. 첫 행선지로 숙소 근처의 다교리 전문점을 찾았습니다. 올해 2월 평양에서 일정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온 날에도 이 식당을 찾아서 화제가 됐는데요. 다교리 마니아라는 비건 대표, 주문한 메뉴가 나오자 대화를 멈추고 식사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박진아의 이슈컷이었습니다. 네, 비건 대표가 우리나라식, 한국식 닭 요리를 좋아하는군요. 올 때마다 저 식당을 찾는다고 합니다. 저 요리를 드시고 뭔가 좀 돌파구를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 태그는 드론 농법입니다. 농사는 꼭 손으로만 해야 하는 걸까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엔 드론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제 오전 부산의 한 논에서 드론 농법을 시연했는데요. 공중에서 드론으로 비료나 농약, 벽실을 뿌리는 농법을 말합니다. 농작업의 70%가량을 해결할 수 있는데요. 노동력은 물론 생산비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슈 태그는 반달 가슴곰입니다. 산속 개울가 앞에 곰 한 마리가 지나가는데요. 멸종 위기 동물인 반달 가슴곰입니다. 지난해 10월 비무장지대 DMZ 무인 카메라에 포착됐는데요. 이전엔 추정만 있었을 뿐 실제로 반달 가슴곰 모습이 생생하게 찍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진 속 곰은 태어난 지 8, 9개월 정도의 아기 곰인데요. 부모까지 포함하면 최소 3마리 이상이 DMZ 일대에 사는 걸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마지막 이슈 태그는 저녁 메뉴입니다. 한 남자가 식사에 열중하고 있는데요. 이 남자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입니다. 어제 비건 대표는 북미 대화 재개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는데요. 첫 행선지로 숙소 근처의 다교리 전문점을 찾았습니다. 올해 2월 평양에서 일정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온 날에도 이 식당을 찾아서 화제가 됐는데요. 다교리 마니아라는 비건 대표, 주문한 메뉴가 나오자 대화를 멈추고 식사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박진아의 이슈컷이었습니다.